코로나 시대, 보건의료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보건의료인의 정신과 희생은 많은 이들에게 감사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보건의료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공익에 대한 책무를 알아봅니다. 학습 목표 1. 보건의료인에 대해서 알 수 있다. 2.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3. 전문 직업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4. 보건의료인의 공익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학습 키워드 보건의료인, 전문 직업인, 전문 직업인의 특성, 보건의료인의 책무. 안녕하세요. 물리치료 윤리학 수업의 문소라입니다. 이번 주 3주차 1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번 주에 볼 내용은요. 보건의료인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죠.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진행하는 바에 따라 자격, 면허 등을 획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의되고 있듯이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행하는 직업군을 뜻합니다. 보건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관계가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관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높은 교육 수준과 그리고 의료 정보의 증대로 인해서 환자는 핸드폰이나 그리고 인터넷 간단하게 찾아보기만 해도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알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의료인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보건의료인 제도에서 어떤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면허를 두는 것은요, 국민을 보호하고 그 직업의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업무상의 독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 면허란 의료법, 약사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국가 자격을 말하죠. 우리는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면허는요,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국가 자격입니다. 보건의료인의 면허는요,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저번 주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요, 면허가 인정하는 영역 안에서 일반인에 대해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직업의 영역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현대 사회에는 면허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의사와 의료기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게 되면 좀 더 많은 것을 느끼겠지만 임상에서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속한 의료기사의 업무가 모호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요, 물리치료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한의사와 한약업사, 그리고 피부과 의사와 피부관리사, 그리고 또 안과 의사와 안경서 간의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제도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보건의료 관련 행위는요, 대부분의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렇게 위험성이 큰 행위를 전문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행하게 된다면 국민의 건강에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의료 면허제도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죠. 보건의료 관련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결격 사유가 있으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직업을 수행하는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면허 취득 후에도 보수교육을 통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건의료 관련 면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등에서 규정하는 법에 의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국시라고 부르는 보건의료 국가면허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절대평가제입니다.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이죠. 통상 합격률이 80% 정도 이상이지만 해당 교육기관이 사전에 정원을 제한함으로써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너무 많아지면은요, 국민의 의료비 증가의 요인이 되고요. 그 반대로 의료 인력이 너무 적게 되면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의 보건의료 인력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직업이란 한 인간, 특히 성인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로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 경제적 결과를 산출하며 성인의 삶에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에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개인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직업을 통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직업으로 인해서 대인관계를 확대할 수가 있고요. 직장에서 일을 통해 이뤄내는 성취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취는 직장 구성원 간의 유대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제공하게 되겠죠. 또한 직업을 통해 기술이나 창의성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시간을 조직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데, 전문직은 고도의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일정한 자격 또는 면허를 획득함으로써 전문 지식과 기술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봉사지향적인 직업입니다. 지금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표는 전문 직업인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크게 외적 구조적 특성과 내적 태도적 특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학자들은 전문직의 내적 태도적 특성으로 전문성, 자율성, 그리고 책임감을 꼽았습니다. 전문직은요, 고난이도의 기술과 숙련된 지식으로 전문성을 쌓고 면허제도라는 법적인 효력으로 전문성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만큼 일반인들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율성이 보장되겠죠. 그리고 전문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의 보호를 받는 만큼 또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직업에 임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외적이거나 구조적인 면보다는 내적인 면에 의해 많이 좌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의 직업 윤리는 특히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바람직한 직업이란 생계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또한 이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문직, 특히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전문 직업인은요, 인간의 생명과 삶을 다루는 직업인인 만큼 사회적인 역할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전문직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전문직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의 자신과 직업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 즉 물리치료를 담당하는 활동 과정에 대해 갖거나 그 직역 자체에 대해 갖는 직업의식적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문직관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물리치료사의 경우를 보자면
물리치료 전문직의 사회성 요인 중에서 봉사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사회화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도중뿐만 아니라 이 직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발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업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은 인간의 상호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창조이고 관계의 확장에 기여합니다. 인류 전체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직업적 삶이나 활동은 특정 시대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들을 반영한 것이고, 또한 당대의 직업적 삶이나 활동은요, 특정 시대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철학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직업적 삶과 직업적 활동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생기와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삶의 성장은요, 개인적인 것이며 동시에 사회 문화적인 것입니다. 즉,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를 넘어서서 사회를 구성하고 문화를 형성하는 등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개인들은 직업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 시대의 사회가 이루려는 삶의 가치와 신념들에 스며들게 되어 삶의 가치와 신념들을 이루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상호작용과 연속성은 개인의 삶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시켜 줍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에게 전문인의 사회 문화적 삶과 서로의 상호작용을 위한 공동체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에 환자가 오게 되면은 물리치료팀, 원무과, 간호팀 등 다양한 이렇게 팀을 거치면서 하나의 일련된 과정을 통해 환자가 입원하고 병실을 배정받고 피검사, 엑스레이 등 초기 검사를 받고 치료 스케줄, 물리치료냐, 작업치료냐 등등 치료 등이 진행이 되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성실성, 책임감, 그리고 신뢰가 쌓여서 연대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공익에 대한 책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에 대한 책무란 어떤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에 공동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목표는 각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효율적인 생산이, 교육 전문가는 지식의 전파와 후세 양성이, 그리고 우리 보건의료인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 등이 공익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실성의 원칙 보도록 할게요.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는요, 정직 또는 진실성의 원칙으로 불립니다. 이는 소극적인 거짓 또는 고의로 어떤 사람을 오도하는 것의 금지 또한 포함이 됩니다. 또한 속이는 것은 자율성을 저해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진실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보건의료인에게 진실성은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즉 여러분들이 환자로 병원에 방문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의료에 대해 관해 정보를 얻는 것, 그리고 설명받기를 원하는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의료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죠. 당연히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서 진실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겠죠. 의사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들이 만약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의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에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의료 전문직이 발생한 실수에 관해 보고를 망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보건의료계에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은 보고를 망설이게 되고요. 이러한 망설임은 선행 및 환자의 자율성 존중, 환자의 안전과 치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보건의료인은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예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사고의 발생과 함께 관련 소송의 수와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빠른 사과와 합리적인 화해로 이어지는 의료사고 정책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덕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덕은요, 선한 마음과 바람직한 성격의 특징입니다. 미덕은 도덕적인 방식, 즉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느끼고 인지하고 추론하고 행동하는 습관 혹은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미덕들이 의료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지만 돌봄의 미덕은 특히 더 우리와 밀접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돌봄의 미덕은요, 환자를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바람직한 습관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돌봄은 환자들의 복지에 대해 동기를 부여받아 적절한 표준에 따라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행동들을 포함하기도 하죠. 그리고 돌봄은요, 도덕적으로 관련된 맥락의 특징들을 인식하는 지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민감성. 이 부분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어쨌든 이러한 민감성, 그리고 공감, 그리고 동정심, 그리고 친절함 및 성실성 등 여러 가지 특징적인 미덕들을 포함하는 아주 상위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 많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아동 및 노인 학대죠. 뉴스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동 및 노인 학대를 보고하는 것은요, 이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익단체들이 이러한 학대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였는데요. 아동 학대 등을 보고하는 것은 실질적인 징후와 증상을 목격한 사람의 직접적인 책임이기는 하지만 가끔 이들은 선임자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아동 학대를 보고하는 기준은 확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적절할 경우 자신의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람이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감지하기 위해 타당히 확인된 평가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관련 치료사들은요, 자신의 직업적인 판단에 의존을 해야 합니다. 의심이 되는 신체적 학대의 경우 정서적 고통과 같은 법적 수준의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사들은 아동학대를 직접 목격해서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물론이고 치료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멍 또는 매질 그리고 채찍 그리고 화상 자국을 보게 된다면 의심은 당연히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의심되는 성적인 학대의 경우 그 범인은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언어적 폭력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사이에 어딘가에서 치료사는 합리적인 수준의 의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은 법으로 이제 규정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제26조 등에서는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요. 특히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24개 직군에 속한 전문직 종사자들은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 교육을 연 1회 받고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정리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전문직이며 전문직은 고도의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일정한 자격 또는 면허를 획득함으로써 전문 지식과 기술을 독점적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봉사 지향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전문 보건의료인에게 사회가 바라는 여러 가지 공익에 대한 책무들이 있었죠. 공익에 대한 책무란
어떤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에 공동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목표는 각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정직 또는 진실성이 있었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숨김이 없어야 하는 것도 진실성에 속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환자를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바람직한 습관을 의미하는 돌봄의 미덕도 있었고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아동학대 역시 공익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퀴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은 아동학대를 발견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목격하거나 정확한 증거를 찾아 신고해야 한다. OX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X죠.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정확한 증거가 없어도 합리적인 의심으로 우리는 신고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자, 3주차 1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